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 박지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주간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이상기후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실 단순히 알아본 게 아니라 정말 살아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이 기후위기에 손을 놓고 과연 방치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도 계획표가 있듯이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인천에서 있었던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상승 1.5도씨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지구 전체의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중지를 모았죠. 2017년 스웨덴이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 EU,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또한 미국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그 계획을 발표했고요. 2021년 8월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을 거쳐서 21년 10월에 최종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 초안으로 총 3개의 시나리오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먼저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즉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CCUS,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러한 CCUS와 같은 기술을 발전시켜 탄소를 포집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안입니다. 이 1안을 채택했을 때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이 2,54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탄소 중립 위해서는 정상 가동 중인 7개의 발전소를 조기 중단하는 것 이외에 법적 근거와 보상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서 시나리오에 포함한 것이라 발표를 했죠. 그러나 역시 화석 연료를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그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라는 최종 시나리오에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최종 시나리오에서 B안으로 나온 2안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석탄 발전은 중단합니다. 대신에 이를 천연가스라고 하죠. LNG 발전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 역시 CCUS와 같이 탄소 배출을 다시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탄소 중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안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탄소 중립은 이 3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합니다. 그리고 수소 발전에서도 브라운 수소나 그레이 수소와 같이 석탄 및 석유 화학 공정을 통해 추출하는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에 이 수소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송 부분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를 총 운송 수단의 97%로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단계부터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시나리오이죠. 이 시나리오가 최종안에는 A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총 5가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바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혁신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파리 협정의 당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행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바로 이 책임성의 원칙. 두 번째,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물종의 생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바로 포용성의 원칙.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공정성의 원칙.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타당하고 명확한 조건과 전제를 근거로 실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수립한다는 바로 합리성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신사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혁신성의 원칙. 이게 5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시나리오가 어떤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계획표는 때때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나리오도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그런 발전을 바탕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대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간략하게 시나리오 2050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시나리오 달성하기 위한 각 부문별의 계획도 알아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난화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렸죠. 이번 주부터는 주요 부문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전환입니다. 화석 연료 의존 체제에서 에너지 수급 모델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탄소 배출에서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수송, 산업, 건물 다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총 3개의 안이 나왔고, 그중 채택된 2개의 안이 모두 석탄 발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할 에너지원은 바로 재생에너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바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가 될 예정이죠. 현재 2050년의 전력 수요는 2018년 전력 소비량에 대비 230% 정도가 증가한 1200테라와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나리오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번 9월에 발표한 K-텍서너미 개정안에 원전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원자력도 제한은 많지만 EU의 그린 텍서너미의 개정안에서 원자력은 소형 원자로 건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K-텍서너미도 이번 9월 개정안에서 원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인정을 했죠. 벌써 우리나라도 폴란드가 원전 수출에 긍정적이었고, 이러한 수출이 폴란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현 시나리오를 살짝만 짚고 가자면 A안과 B안은 원전의 이용률에서 조그만한 차이가 있고 수명이 종료되는 순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수소 기반 발전과 암모니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이 수소 에너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생산 단가도 비싸고 연료 효율도 향상해야 하며, 또한 아직까지는 수소를 구하는 과정도 그린 수소가 아니라서 완전히 친환경적이지 않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그럼에도 이론상으로는 연소 과정 없이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 구조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에너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 수소 생산 연구와 수소를 액화시키는 방법,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올해부터 이걸 시행하고 환경급전이라는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것에도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급전이라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다시 말해서 가장 가격이 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춰서 물건을 제작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경제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이라는 개념으로서 2022년부터, 즉 올해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결국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력 산업 발전을 다른 발전으로 옮기느냐에 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력 발전 종사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 중 전환 부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담아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래 쓸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자연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역시 오래 걸립니다. 땅에 묻어 썩어 없어지려면 대략 500년이 걸린다고 하죠.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플라스틱도 어딘가에 아직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혁명이란
이전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오래전으로는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농업혁명, 가장 최근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혁명,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삶을 급격하게 바꾸었던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은 멜서스 트랩이라 불리며 인구 증가에 따라 절대적 빈곤이 사회에 만연할 것이라는 인구론의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만든 산업은 이제 이른바 그린 혁명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공장이든 뭐든 사실 발전만 친환경으로 하면 나머지는 다 친환경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의 약 80%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20% 정도는 산업 공정에 직접 사용되기도 하죠. 그걸 바로 우리가 석유화학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흔한 이 플라스틱부터 바로 석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에너지는 전기와 수소 등등으로 전환한다면 과연 그 공정에서는 어떻게 석유 사용량을 줄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나프타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화학공업에 사용되는 원료는 바로 이 나프타입니다. 석유를 분별증류,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분별증류 할 때 약 140도에서 180도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바로 이 나프타입니다. 이 나프타를 분해하고 다른 화학물과 제조해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 이런 것들을 만들죠. 이 분별증류법을 통해서 플라스틱과 고무와 섬유가 다 석유에서 나옵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이 바로 석유 속에서 묻혀 살아왔던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합성수지, 바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존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바로 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두유, 팜유, 폐식용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석유를 활용한 나프타 대신에 바이오 나프타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 전에 사용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열분해유 나프타를 생산하는 기술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을 높여서 더 좋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식이 있죠. 더 단단하고 충격에도 잘 견디고 열에도 잘 견디는 고강도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기존보다 적은 양으로도 기존과 동일한 성능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 플라스틱의 절대량이 많아지게 되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새 많이들 들어보셨을 바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분자 기록 구조가 강해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자연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역시 오래 걸립니다. 땅에 묻어 썩어 없어지려면 대략 500년이 걸린다고 하죠.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플라스틱도 어딘가에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분해성 소재로 플라스틱을 만들어 강한 분자 기록 구조가 잘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만 잘 갖춰지게 되면 1년 안에 미생물이 먹어치워 분해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생산한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종류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무려 10년간 1위를 하고 있고 한 해 무려 7천만 톤이 넘게 생산하고 있죠. 이는 한국 남동발전 또 한국 동서발전이 발생시킨 온실가스의 양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철광에서 왜 이렇게 많은 탄소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가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환원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석탄으로 만든 코크스가 환원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코크스가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로 배출되는 거죠. 이 때문에 포스코를 포함한 세계 유수의 철강사들은 환원제를 코크스에서 바로 수소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이 수소를 환원제로 넣게 되면 기존에 배출되던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H2O, 바로 이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에는 이 시멘트가 또 빠질 수 없는데요. 시멘트 공정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배출과 함께 공정 중에도 바로 탄소가 배출됩니다. 소성 공정에서 발생하는데요. 석회석을 포함한 시멘트 원료에 뜨거운 공기로 열을 가하게 되면 이때 탄산 칼슘이 분해되는 탈탄산 과정이 진행되고 이때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멘트 업계는 그 원료인 석회석을
비탄산염 원료, 슬래그와 애쉬리 등 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링커를 사용하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줄이고 혼합 시멘트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클링커란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원료 물질로 석회석, 규석, 점토 및 산화철 원료를 혼합 고온에서 소성한 것을 말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시멘트 원료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의 산업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석탄과 석유 위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순간에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산업혁명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인구와 우리 사회, 경제, 산업,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리고 멈춤 없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집이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서 어떻게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스러운 지혜의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여기 버팔로에서 야외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서 바로 의식주가 있죠. 의식주는 우리의 언제나 관심사입니다. 옷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패션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바뀌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요. 또 유튜브에서 여러분 먹방 많이 보시죠? 맛집을 찾아가는 게 우리 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 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단순한 관심 혹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투자의 또 대상이 되기도 하죠. 최근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이 건물에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 정도의 총배출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간접 배출량까지 합치면은 한 25%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죠. 이번 AR6 리포트에 나온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을 통해서 2050년까지 기존 5,2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00만 톤의 배출량으로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건물이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그 합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마치 무한동력과 같은 그런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기술은 최종 목표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제를 시행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그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인증 등급에 따라서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또는 취득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적이지만 LG에서는 에너지 자금률 121.6%에 이르는 LG Think Home을 구축해서 국내 최초로 1등급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실현시키는 기술은 크게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나눕니다. 패시브 기술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단열재를 이용한다든지 가전기구와 조명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냉난방이 들어갈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런 액티브 기술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으로 바로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패널이 있겠죠. 그리고 지열과 수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냉난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요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술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들어간 새 건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또 삶의 터전이 되는 건물을 쉽게 무너뜨리고 바로 새로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먼지뿐만이 아니라 또 탄소가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있는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며 순환경제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하철 운영에서 발생되는 바람과 열을 아파트에 불어넣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례처럼 말이죠. 이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유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침체의 한 돌파구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제로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건물에서 하루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HMS 혹은 BMS가 필요한 겁니다. 각각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혹은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이것도 줄인 약자가 되겠는데요. 조명이나 냉, 난방 등 건물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원을 통신망과 연결해서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자동 제어 기술입니다. IoT를 집과 빌딩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바로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건축 부문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좀 봤습니다. 지금 부문별로 우리가 볼 때 이 건물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치면 총 직접 간접을 포함해서 25% 정도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주거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었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집이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서 어떻게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린스러운 지혜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정희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전기차, 요즘 EV라고 많이 하죠. Electric Vehicle이라고 그러는데요. 화성으로 갈 거라는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각 자동차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에서도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전기차가 왜 친환경 자동차일까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력이나 풍력 등 소위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다면 바로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송 부문은 단순히 도로에서 다니는 자동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운송수단인 전체를 다 의미하는데요. 지하철, 기차, 선박, 비행기 등등 말이죠. 그리고 철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송수단은 2018년 기준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는 총 13.5%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기,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운송수단 보급과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9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송 부문에는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빠르게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종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22년 11월 기준으로 150만 대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부문은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9%를 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A안은 97%, B안은 85% 이상을 무공해 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충전소 등의 제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은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전기 충전소가 자꾸 보급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대체 연료로 수소와 이 전기 말고 e-fue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lectricity based fuel이라 그러죠. 여러분 생소한 단어겠지만 이게 말하자면은 수소와 탄소나 질소 등을 합성해서 인공석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이용해 얻은 전기로 그린 수소를 추출하고, 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저농도 CO2를 직접 포집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전기와 수소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러한 efuel로 합성하는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바로 이 efuel은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조 시간이 짧아서 대량 생산에도 유리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 및 수소 연료 전지로의 전환에 바로 다리를 놓아줄 이 연료가 efuel인 거죠. 특히 아직까지 전기가 정복하지 못한 항공이나 선박 등에는 바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efuel은 제조 원가가 비싸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해결해 나갈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이외의 운송수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철도의 경우에는 전력 기반 시스템으로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뭡니까? 전차 아닙니까? 전차. 남아있는 경유 차량도 곧 전기, 수소 열차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선박은 바이오 연료와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서부터 전기,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까지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쉽게 액체 상태로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용화 추진에 주목하고 있는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영역에서도 전기와 수소 항공기를 만드는 시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라 불리는 SF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SF란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 그럽니다. 바이오 연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식물에서 추출하기도 하지만 또 폐식용유, 도시 폐기물 등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한 대의 연료 탱크 용량이 20만 리터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연료를 사용하느냐는 탄소 배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는 저 역시 이런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송 부문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에는 바로 바퀴. 이게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기원전부터 바퀴는 굴렀고 그만큼의 시간만큼 앞으로 바퀴는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연료로 그 바퀴를 구르게 할 것인가 라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석유로,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려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정희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이 지구도 또한 열나지 않는 그런 노력이 가시적으로 성공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탐 프로페서에서도 꾸준하게 나왔던 수소, 바로 이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수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수소, 이 무색, 무미, 무취의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 1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화학 주기율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원소죠. 그만큼 구조도 간단하며 무엇보다 가볍고 또 우주에서 가장 풍부합니다. 바로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주의 75%가 수소입니다. 수소는 1783년 프랑스 화학자 앙투앙 라부아제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고 또 수소를 태워서 물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수소의 이름은 하이드로젠, 유래가 바로 하이드로, 물과 진, 생기다입니다. 한자도 물숫자에 본디 소자로 물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수소를 찾는 가장 큰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의 분자식은 H로 하나이지만 색은 다양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 무색, 무미, 무취의 수소에 색이 있다고 하니까
수소 그 자체는 무색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소를 생산하느냐, 그 수소 생산 방식에 따라서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수소에 색을 입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 화학 반응을 시켜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도 바로 이 그레이 수소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그레이 수소는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무려 10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친환경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브라운 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원료가 천연가스 대신에 브라운색을 띠는 석탄이나 갈탄 등을 가스화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블루 수소는 이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의 중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레이 수소와 브라운 수소와 같이 화석 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에 나아가기 위해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데요. CCUS 기술. 여러분 아시죠? 이걸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친환경 바로 이 그린 수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입니다. 수전해를 사용하여 물만으로 수소와 산소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포함한 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번외격으로 핑크 수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핑크 수소라는 게 있는데 이 핑크 수소는 원자력 발전 시에 생산되는 전기와 증기를 활용해서 만드는 수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등이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수원에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약 96%가 바로 그레이 수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성이라는 건 화폐 가치당 발생하는 수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걸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지불 비용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수소 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 1원 혹은 1불이 들어갔을 때 그 생산 비용이, 수소 생산 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린 수소의 단가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가 높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전의 설비의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전기가 들어가서 분해를 시키는데 그 분해 효율이 낮으니 더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블루 수소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블루 수소가 그레이 수소보다는 더 친환경적이죠. 왜? CCUS 때문에. 그린 수소보다는 경제성이나 또는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앞선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린 수소 체제를 위해서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1월 연초에 우리가 올 한 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듯이 이 수소는 분명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그런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수소 연료 체제로 전환하는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면 한국이 바로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고기를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특히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100kg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뭘 드셨습니까? 저는 점심 한국식 한상 차림을 먹었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광고비요 안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처럼 에너지를 얻는 것 그 이상의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그 맛집에서 먹방을 보면서 일종의 유행이라는 형태로 우리 일상이 되고 또 평범한 기호가 되었습니다. 이전 여러분 그 소스의 종말 영상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먹거리가 그 위협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또 기후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아볼 시나리오는 농축수산 부문에 관한 것입니다.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기준으로 24.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농축수산 부문은 자체적으로 부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등과 같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이 작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고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가스 6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농축수산 부문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포함하는 총 3가지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노력으로 연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벼를 농작하는 논에 물을 가둬두게 되면 메탄가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둘째, 비료에서 아산화질소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들은 기본적으로 영농법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논에 물을 대는 이유가 바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벼 생장기 중에 물이 필요 없는 시기에 물을 빼기만 해도 많은 양의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필요한 거름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통해서 비료량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스마트팜의 보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알맞은 일조량, 비료량, 온도 등을 최적화되게 자동으로 맞추어서 그 바로 양질의 농산품을 더 적은 에너지 사용과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식탁에 고기가 빠진 적이 있나요? 가장 간편하게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고기인 것으로 그만큼 고기 반찬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기를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특히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100kg에 가깝습니다. 더해서 소는 트름이나 방구로 시간당 대략 670g의 메탄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소의 분뇨 처리 과정에서도 아산화질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어트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치킨과 맥주 이 둘과 우픈 안녕을 하는 일입니다. 유사하게 소에게도 먹이는 사료를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보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방목 생태 축산 농장으로 그냥 풀만 먹이는 방법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풀만 먹여 기른 소에 대한 인증으로 그래스패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를 키우던 대로 돌아가서 돼지도 푸르게 만들고 소도 자연히 키울 수 있도록 슬로우한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의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량군에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일평균 250톤 정도의 분유와 5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기와 친환경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하여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카본이라 하는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Farm to Fork라는 이 표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 사슬에 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죠. EU에서 2020년 5월 20일 발표한 전략으로 EU 시민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의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변화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먹는 즐거움을 이제는 건강하게 지구를 지키는 즐거움과 함께 누려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 박정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과자 하나만 먹어도 저희들이 나오는 이 쓰레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이 많은 쓰레기를 만들며 살고 있을까요? 2020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는 47,0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이면 무려 1,700만 톤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작년 2022년 그리고 올해 23년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86%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폐기물은 1,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에 2.3%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50년까지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그리고 또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4.400만 톤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로 폐기물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워낙 분야가 넓어서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고 해당 노력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기름으로 만드는 그 열분해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플라스틱과 비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비닐과 플라스틱의 원료가 무엇이었는지요? 바로 나프타, 그죠? 석유였습니다. 열분해 기술은 이렇게 버려지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다시 새로운 화학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기술인데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에서 고온을 가하게 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됩니다. 이때 생기는 물질로 연료로 재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또 수소를 생산시킬 수도 있죠. 그레이수소. 이 플라스틱을 만들었던 나프타로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사실 최근의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워낙 비싸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 연구 개발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아무래도 브라이탁이겠죠. 추락 방수포를 원단으로 안전벨트 등을 사용해 만든 그런 가방입니다. 스위스에서 형제 2명이서 시작한 이 브랜드가 현재 전 세계 40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연매출 7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엄청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여 개의 브랜드이고 1인에서 2인이 스타트업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업들도 점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의류를 포함한 섬유가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000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옷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방출되어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문제이지만 수질 오염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폐섬유의 재활용 역시 우리 가까이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나이키, 아디다스 등 모두가 아는 기업에서도 점차 재활용 섬유를 사용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재활용 섬유만을 사용하는 것이 제품 생산의 모토인 기업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모든 생산 제품을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헌옷 12,000벌로 바로 집을 만든 거죠.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에서 2021년에 폐섬유를 가공해 개발한 섬유 패널인 플러스넬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화학적 유해성 접착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패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물에도 쉽게 젖는 이런 옷이 태풍도 막아준다는 그런 집이 된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미리 막아보는 거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게 되면 그것이 가장 최고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전에 한번 말했었는데요. 여기 영상 참고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집과 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치가 없어졌을 때가 비로소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쓰레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닐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쓰레기에서 기름을 만들어내고 옷으로 집을 만드는 세상,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구는 인간 때문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만큼의 인간 때문에 깨끗해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 생활의 변화와 습관을 고치는 노력들, 이들이 다 합쳐져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미안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사실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아직도 고통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실 자연은 이 기간 동안 막힌 숨을 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수질오염도 줄어들고 야생 동물의 개체수와 서식지가 늘어나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교수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흡수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4월 5일이 어떤 날이신지 모두들 다 알고 계시지요. 바로 식목일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날은 공휴일로 쉬었습니다. 뒷산에 가서 나무도 심어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무 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앞마당에 나무들이 있어서 자라는 나무들을 잘 지켜보기도 했죠.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나리오 2050은 이것을 흡수원이라는 부문으로 분류를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한 걸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연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흡수원이란 바로 이 자연이 가지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산림, 농경지, 습지, 초지 등등을 흡수원으로 정의해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나 임업, 영어로는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즉 LULUCF로 별칭해서 온실가스 산정체계 1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이런 LULUCF를 통해서 총 4,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2018년을 기준으로 4,500만 톤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4,100만 톤이라고 했었는데 더 늘어났죠. 그 이유가
농경지 등에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메탄, 농업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1970년 그리고 80년에 전쟁 이후로 황폐화된 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생장이 빠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에 31년에서 50년생 된 숲이 전체 산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분포를 가지게 되었죠. 다만 나무는 나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이 다릅니다. 수목이 늙게 되면 순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숲의 탄소 순 흡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 산림 상태와 젊은 목재 중심으로 생산이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현재 탄소 흡수량의 약 3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산림순환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요. 놀고 있는 땅에 숲을 조성하고 도시 숲을 늘려가는 등의 신규 조림을 확대합니다. 또한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 생산림을 조성하고 탄소 흡수 능력과 좋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고 나아가서 나이가 든 나무는 목재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심는 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산림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산된 목재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건축물, 목재 펠리, 바이오차 등의 이를 사용하는 그런 계획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총 2,300만 톤의 흡수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죠. 2022년 발표된 2021년 세계 탄소 수지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지구 전체에 걸쳐서 37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80억 톤이 흡수되지 않고 대기에 남아서 온실가스 등의 그 기후변화를 유발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육상에서 104억 톤, 해양에서 108억 톤이 각각 흡수되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육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 농축수산 부문에서 블루카본을 살짝 말씀드렸죠. 블루카본은 어패류, 염생식물처럼 바닷가에서 사는 생물과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블루카본에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 흡수 속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그린카본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빠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다는 산소의 농도가 현저하게 낮아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느려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산불과 같은 문제에서도 안전합니다. 다만 이제 떠오르는 부분인 만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 아주 멀고 많습니다. 갯벌도 아직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자료가 축적돼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서남해로는 갯벌이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블루카본을 잘 활용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간이 미안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사실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아직도 고통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실 자연은 이 기간 동안 막힌 숨을 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수질오염도 줄어들고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지가 늘어나기도 했죠.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휴지기 동안의 자연복원에 대한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자연과 힘을 합쳐서 이 지구를 살리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춘이 지났습니다.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차분히 이 봄을 맞으시길 기원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